네, 안녕하세요. 루체테어학원 가맹총괄이사 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오늘 특별하게 루체테어학원을 위해서 이윤규 변호사님이 좋은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TV를 통해서 이윤규 변호사님 많이 보시고 또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또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들이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래서 오늘 좋은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 들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윤규 변호사님처럼 이런 학습법을 익히고 또 더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윤규 변호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루체테어학원 초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부법 전반적인 사항들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좀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또는 뭐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어학원 다니면 영어 같은 것들은 완벽하겠지만 나머지 어떤 다른 과목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열심히 하는데 왜 잘 안 되냐, 뭐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게 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공부법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대부분 가지신 고민은 여기에 이제 귀결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건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공부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옛날부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냥 열심히만 책을 본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익살스러운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공부란 이제 뭔가, 여기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수를 잘 받는 거다,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면서 윤리 시간이라든지 뭐 도덕 시간에 어릴 때 그런 얘기들 하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돈이라는 게 과연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돈이 뭐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는 했었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솔직한 접근도 필요한 것 같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너무 좀 이상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솔직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공부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점수를 잘 받는 거다. 이후에 내가 이제 물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의 어떤 점수 이상의 것들을 증명해내는 어떤 절차들도 나중에 있겠지만은, 그 전에 내가 점수를 잘 받아야만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뭐 직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룰 수가 있겠죠. 성취라는 게 결국엔 점수부터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부라는 건 결국에 점수를 잘 받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생각 하시죠. 공부를 잘하자라고 하는데, 과연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부라는 거는 그렇게 그냥 밑빠진 독에 어떤 물 붓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 저는 조금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 머리를 가지고 하는 스포츠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는 그런 몸을 가지고 하는 운동들도 있지만, 공부라는 거 결국에 뇌를 가지고 하는 스포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자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연하게 몸짱이 되자라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의 정립이 좀 필요하고, 그게 바로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점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요? 그냥 95점을 받자, 내지는 80점을 받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만, 내가 그냥 몸짱이 되자가 아니라 오늘 팔의 근육을 키워보자라든지 아니면 등 근육을 키워보자라고 하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만 내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부법이고요. 공부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오늘은 점수를 잘 받는 법,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공부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제가 총 5가지 오늘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공부법과 관련이 있으니까 요 5개 그림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동기부여에 관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면 과연 공부의 재미를 찾을 수가 있는가, 이것부터 좀 설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제 옛날 이제 중학교 때 사진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여기 저희 아버지시고, 제가 그때는 PC방에만 이렇게 다녔어요. 거의 이제 게임에 미쳐 살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제가 저희 동네에서 그 당시에 이제 두루넷이라 그래가지고 유일한 어떤 PC 통신 그거 있죠. 전용선을 쓰는 집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그 한 달에 그 당시 뭐 5, 6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거였는데, 게임하려고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완전 거의 게임에 미쳐 있었죠. PC방 중독이고 그랬는데 집에서도 PC방 같은 환경을 구현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변호사가 돼 있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좀 급변하게 됐는지. 사실 제가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는 대학교 때는 제적도 당하고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제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공부법을 알게 되면서부터고 제가 그걸 어떤 식으로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핵심적인 키워드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평균의 종말이라든지 아니면 다크호스 책을 쓰신 굉장히 또 훌륭한 저자기도 하고 ADHD를 앓으시다가 그러니까 그 집중 안 되는 그 증후군 있잖아요. 그걸 앓으시다가 이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죠. 이분이 근데 한 얘기가 있어요. 나의 어떤 나만이 알 수 있는 미시적 동기에 집중을 해야만 그거를 다른 일로 이렇게 연결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면은 저는 어떤 그 미시적인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냐면 전 수집하고 정리하는 벽이 있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게임을 좋아할 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쟁해가지고 나는 이기고 싶다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는 뭐 아이템을 모으는 게 좋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그냥 가상세계에서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즐기고 싶다. 되게 다양할 거예요. 근데 제가 게임을 좋아했던 이유는 돌이켜보니까 이런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아이템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뭐 캐릭터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몰두가 그래서 가능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결국에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이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 게임이라는 걸로 이렇게 구체화가 됐지만은 요 밑에 부분을 바꿀 수만 있다면은 저는 똑같이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잘하고 여전히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꿔본 게 공부 영역에서는 기출문제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출제 영역을 한번 정리해보는 저는 이런 표 만들고 통계 내고 모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를 공부로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모아보자, 분석을 해보자,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하고 보니까 이게 공부가 돼 있는 그런 거를 택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특히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지금 다 듣고 계실 텐데 자식들한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음 한 말고 우리 애가 과연 어떤 데 대해서 몰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 뭐를 좋아하는지를 조금 더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공부로만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공부는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그 당시에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도 다시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자주 나오는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이쪽 선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잘 안 나오는 거, 그다음 어려운 거, 쉬운 거 이렇게 하면은 모든 시험은 이게 변별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도 존재를 하지만 그다음에 조금 덜한 문제, 결국에 기본 문제를 가지고 거의 다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채태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각 학교별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유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시는 것보다 원리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어 공부를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뭐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제가 외국인하고 대화하는데 전혀 어떤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일본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좀 할 수 있었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의 욕구를 한번 적어보면 저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말이 나는 통하고 싶어. 그 다음에 제가 오페라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호기심, 그 다음에 이탈리아 커피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 위주의 어떤 공부를 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호기심 같은 건 관심 분야를 찾아내는 집요함이 있으면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어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 도대체 표현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이유인지를 나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게 공부의 재미에 대한 거죠. 두 번째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공부의 재미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요약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면 좋은데 그래서 방금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뭘까? 그래서 방금 내가 읽었던 게 뭘까? 이런 건 자녀분들한테도 꼭 이 습관을 전수를 해주세요. 공부의 재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의 미시적 동기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인풋과 아웃풋. 이제 입력과 출력을 공부에 있어서 나누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핸드폰에다가 어플을 내가 이렇게 일단 깐다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밑에다 이제 어플 하나 이렇게 딱 깔았는데 이게 실행이 안 돼요. 눌렀는데. 그럼 첫째는 제대로 안 깔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깔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운로드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안 깔린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깔리긴 했는데 누르면은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머리라는 게 결국에 지식이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외국인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어학 시험을 본다든지 그러면 결국에 지식이 안 들어와서 내가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고 들어왔지만 잘 못 쓰기 때문에 못 푸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머리가 컴퓨터랑 똑같다는 데서 이제 착안을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이게 개념이 조금 생소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발달이 많이 돼 있고 제가 거기 그거 개념을 차용해서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보세요. 문제가 안 풀려요. 뭔가 딱 봤을 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분들이 좀 바꿔서 생각해 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바로 뭔가 인풋 또는 아웃풋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구나라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솔루션이 정확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진짜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막 진짜 열심히 수업도 듣고 선생님이 막 애가 학습 태도도 너무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머님들이 여기서 너 사실 뭐 학원 제대로 안 갔던 거 아니야? 뭐 복습을 안 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분은 복습도 다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정리해서 뽑아 쓰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제 옛날로 돌아가 보면 저는 학원 자체를 잘 안 갔어요. 학원은 그냥 끊어놓고 막 도망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인풋 자체가 없어서 점수가 이제 안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제 도구가 있으셔야 되고 그게 바로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첫째는 뭘 배웠는지 나는 기억 자체를 잘 못하겠다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인풋이 안 되는 학생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은 나는데 문제가 안 풀린 학생도 있겠죠. 이거는 아웃풋이 안 되는 학생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개념이 또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학원에 가면은 이 프로세스들이 교육 과정이 많이 나눠져 있을 텐데 학원에서는 가르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여러분들이 문법상 이거는 뭐예요? 표현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것들 뭐예요? 입력에 대한 거죠. 입력에 대한 거죠. 근데 학원에서 잘 보시면은 수시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뭘 하는 걸까요? 바로 출력, 출력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부분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를 시간 내에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다루고 그러니까 내가 이 원리를 알면은 이 학원에서의 수업 자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까지 인풋과 아웃풋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세 번째 테마 주제는 뭐냐면 바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인풋이 되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봤을 때 기억해내는 능력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사법고시를 저는 이제 쳤는데 전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요 정도 책을 외우면 합격을 해요.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적게 봤는데 상당히 책이 많죠. 그죠? 밑에서부터 위까지 다 쌓는 거. 근데 저는 솔직히 다 외워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외울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외우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방법이 좋으면은 내가 몸짱이 될 수 있어요. 방법이 좋으면 기억을 가지고 내 뇌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스포츠에서도 난 짱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모든 걸 외우겠다라고 하는 게 최악의 공부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머리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흥미를 못 느끼는 일들이 있는데 그냥 옛날에 이제 공부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뭔가를 주면서 다 외우라. 이건 무조건 외워. 무조건 외워. 물론 아주 기본적인 단어나 문법 같은 것들은 그냥 외워야겠죠. 단위 자체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큰 책, 우리가 꼭 영어 과목에 한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두꺼운 책들을 처음부터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정독하고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프로세스를 조금 나눠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해부터 하라고 하는데 이제 받아들인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만 받아들인 사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처음에 해주셔야 되는 건 바로 지식을 친숙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책을 펼쳐가지고 이거를 내가 외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일단 책과 친해져야 돼요. 내가 아는 길을 가면은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비 같은 거 찍으셔가지고 모르는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갈 때는 굉장히 어렵고 막 그런데 집에 오는 길은 굉장히 빨리 느껴지죠. 나는 똑같은 거리의 길을 갔다가 오는데도
그 시간은 똑같이 걸리는데 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상태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괜히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친숙하고 알고 있는 것들은 뇌에 정착을 시키기가 좀 더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처음 보실 때는 전략적으로 대충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빠르게 대충 보는 게 중요하다. 친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 단계예요. 이해 단계. 이때는 뭐 학원 강의도 들으시고 그다음 책도 열심히 읽고 곰곰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암기 과정이에요. 내가 이해를 통해서도 머리에 남긴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부분만 딱 그 스판만 내가 공략을 해야지 그 암기를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친숙하게 책을 읽는 방법은 처음에 빨리 여러 번을 대충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 책은 총 몇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다음에 대충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쯤 펼치면 무슨 말이 나오네.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처음부터 책을 정독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천천히 제대로 읽는 정독의 단계예요. 이 부분에서 보통 이제 학원에서의 어떤 교육을 많이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습 단계는 요 1번이 예습 단계가 돼야 돼요. 어떤 책이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학원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도움을 얻고 복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충분히 뭔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외워지지 않은 게 있다면 그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의 핵심은 뭐냐면 선별해서 확실하게 그 포인트를 외워주는 게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교과가 제가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되게 얇아요. 책이 되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한 달 주면 거의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해는 못하더라도 외울 수 있는데 그거는 방식을 제가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이 적다 보니까 이게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좋은 방법을 알면 공부가 더 효율적이고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고시라든지 이런 시험들 좀 빨리 되신 분들은 어느 책을 보더라도 어느 합격 수기를 봐도 이런 말을 반드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대충 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열심히 읽고 세 번째 내가 모르는 것만 외운다. 이런 게 한 5, 60명 정도 합격 수기를 모아보면 공통적으로 항상 나오는 책 읽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꼭 습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한번 제가 손으로 직접 마우스로 그린 건데 이런 식의 공부가 뭐냐면은 출발점을 처음에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책을 대충 읽고 천천히 이제 열심히 읽어나가고 조금씩 외우다 보면은 좀 아름답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지식 형태가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무작정 다 외우려고 하는 사람 뭐가 되냐면 빈 원이 돼버려요. 완벽한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지식적으로 봤을 때. 뭔가 깔끔해 보이는데 그래서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아름답게 하나하나 다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거칠고 처음에 대충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하나씩 쌓아나간 형태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건 이쁘진 않지만 이건 지식이 다 있잖아요. 그죠? 뭔가. 근데 얘는 아름답지만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런 공부를 진짜 경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떤 학원에 가서 진짜 열심히 뭔가를 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배운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리뷰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그래서 해봤어요. 친숙하게 어떻게 본다? 책을 빨리 여러 번 본다. 이해는 천천히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이 바로 선별해서 확실하게 외우는 거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부의 고수들은 모두 쓰고 있는 방식이고 이게 좀 빨리 깨우치신 분들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분들이 요즘 막 인스타그램 보면 막 올라오거든요. 나는 뭐 책을 어떤 식으로 전교 1등의 책 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습득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인풋의 방법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네 번째 주제는 뭘까요? 이제 당연히 아웃풋의 방법이겠죠. 그죠? 내가 지식을 넣는 법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뭐였어요? 지식은 처음에 친숙하게 여러 번 빨리 읽고 그 다음에 대충 빨리 읽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제대로 한 번 읽고 마지막에 안 외워진 것만 선별해서 확실하게 외운다. 이 방식으로 접근하고 아웃풋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웃풋에 있어서 핵심은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들이 목표를 뭘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아웃풋 방식이 되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치자가 아니라 내가 목표를 가지면 거기 맞는 방법, 맞는 아웃풋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객관식만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객관식. 객관식을 잘 푼 게 만약 목표다 이런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이상한 걸 골라내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객관식 잘 푸는 거예요. 별게 딴 게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목표를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대충은 아는 상태, 그 다음에 뭔가 문제 풀면 틀리진 않는 상태, 완전히 아는 상태,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단계, 이게 어떤 이해의 폭이라고 치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목표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를 하면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누구의 목표가 되는 거냐면 영어에 있어서는 번역가나 동시 통역사 또는 앞에 서 계신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은 이게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왜? 시간적으로 내가 이 선생님만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과목도 너무 많고 나는 어리고. 그죠? 이해도도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학생들의 어떤 목표는 뭐가 되냐면 진짜 수험생의 솔직한 목표는 문제 안 틀리는 걸 목표로 삼으면 돼요. 객관식에서.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내가 뭔가 이렇게 완전히 아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건 뭐다? 이때부터는 심리적 만족감이에요. 그냥 문제만 잘 풀면 된다. 아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러면 점수를 잘 받고 원하는 걸 좀 빨리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객관식이라는 걸 결국에 뭐다? 목표는 이상한 걸 고를 수만 있으면 돼요. 뭐 완전히 몰라도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보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답이 뭘 것 같으세요? 1번 프랑스, 2번 독일, 3번 이탈리아, 4번 일본이에요. 답은 뭘까요? 문제를 보진 않았지만 답은 4번이에요. 왜일까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유럽의 국가가 아닌 것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가 어디에 있는지, 독일이 어디에 있는지, 이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들으면 이게 일본은 역시 여기에 속하는 거 아니구나 정도 알면 되잖아요. 그럼 공부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상학적으로 공부를 하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냐면은 프랑스도 뭐 지도도 공부하고 문화도 공부하고 독일도 문화 공부하고 지도 이탈리아 뭐 이런 거 막 역사까지 다 공부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이런 게 나온다면 나는 이상한 걸 골라내는 연습을 자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뭐랄까 통계를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많이 풀다 보면 유형이 점점 정립이 될 거고 내가 요 정도 선까지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출이 확실히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어도 한번 가져가 왔어요. 저 영어 잘 못하지만 다음 밑줄친 부분 의미랑 가장 가까운 거 제가 뭐 읽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답은 뭐 같으세요, 이거? 이제 답이 1번이에요. 디스팅기시인데 왜 답이 1번이냐면은 이거는 알고 모르고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문을 이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 1번은 약간 중립적 의미예요. 뭐 그냥 구별하는 건. 근데 2번은 강화하는 거고 스트렝스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약화시킨 거 3번. 그다음에 4번 어벤던 포기하다 언더민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미지를 주잖아요. 이미지. 3, 4번은 이게 이 문제 지문 자체가 3, 4번은 하나가 답이 되면 쟤도 답이 돼야 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 함께 답이 되고 그다음 2번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여기서 어떤 힌트를 갖고 푸느냐. 전체를 가지고 다 물론 이제 공부할 땐 다 독해해야겠죠. 문장도 다 알아야 되고 공부의 목표는 그게 돼야겠지만 시험 문제를 잘 풀 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써 있는 단어를 제가 이제 한글로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이 두 단어를 보면 1번이 답이에요. 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따라서 충분히 뭐다? 구별할 수 있는 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연결지어서 읽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인풋이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건 이런 아웃풋에 대한 내가 어떤 개념이 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선생님 저는 막 이렇게 단어장도 다 외웠고 엄마 나 단어장 다 외웠고 문법도 다 했고 학원도 열심히 다녔는데 문제가 안 풀려. 풀면 틀려 하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옛날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은 야 네가 공부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너 제대로 안 배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웃풋을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스킬을 많이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또 있죠. 아웃풋에서 또 핵심적인 사항들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연습을 실전처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실전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은 사실 우리가 아는 문제를 하나 주면서 일주일 동안 풀라 그러면 다 풀 수 있어. 웬만한 사람 공부가 됐다면. 근데 내가 실제 문제를 풀면 틀린 이유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이거를 뭐랄까 좀 범위를 너무 넓혀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학교에서 내가 결국에 교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 은행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걸 갖고 자꾸 변형해서 내고 이런 통계를 여러분들이 집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방법은 학교별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간 제한을 두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루체트 어학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더 이해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네 번째 아웃풋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요약하면 뭐가 됐었죠? 아웃풋은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내가 점수를 얻는 게 목표고 만약 객관식이라면 객관식에선 이상한 선지를 골라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뭐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간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실제 어떤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방법은 뭘까요? 바로 점검의 방법입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머리에 지식도 넣고 그 다음에 아웃풋도 충분히 해본 것 같은데 과연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자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라는 건 원래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생략을 했는데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계획,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실행, 마지막 점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구조 시스템도 그렇거든요. 입법, 행정, 사법 이런 식으로 서로 뭘 만들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이게 가장 어떤 인간 인류사에 있어서 보편적이면서 타당한 가치를 가지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써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 게 가장 좋냐? 쉬워요. 여러분들이 오감을 활성화할수록 기억이 점점점 증가되고 증진이 되고 강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감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아는 만큼 말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꼭 오늘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는 만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면 된다? 말하기 방식으로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남한테 설명해보는 방식. 복습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 이거를 안 해가지고 내가 뭐 공부가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아예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가 더 좋냐면 내가 틀렸거나 애매한 부분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학원에서 우리가 앞에 나와가지고 좀 뭐 내가 틀린 문제들 한번 설명해 보는 기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한정시키지 마시고 학원에서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의 원리를 파악을 하셨으면은 집에 가는 길에도 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죠? 이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꼭 소리내서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까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혼자 나한테 가르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일본의 학원에서는 이제 그 고시학원인데 되게 진풍경이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 학생들이 다 중얼중얼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요. 다 자기가 자기한테 오늘 배운 거를 가르치면서 가보는 거예요. 헷갈리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들이 있고 하면은 그 기회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정확하게 알겠는 원리를 꼭 파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처음에 내가 대중 앞에 발표하는 방식도 있지만 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린 건 셀프 렉처. 내가 나를 가르치는 방식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저를 가르치면서 이제 대학 기숙사에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고시 공부할 때 그랬더니 소리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앞에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네? 뭐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제가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부분이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점검이라는 게 제가 어떤지 이미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1, 2, 3, 4, 5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머리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이 지식을 빼내기가 쉽겠죠. 이렇게 1, 2, 3, 4, 5를. 근데 방금 전처럼 하얀 원 자체만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은 이게 머리에 들어가도 내가 이 지식을 빼서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빼서 쓰기가.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거는 내가 모르는 부분, 애매한 부분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강화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칠수록 실력이 느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배워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르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점검하는 방식 예시를 한번 가져가 봤어요. 여러분들 1, 2, 3, 4, 5 안에 내용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점검이에요. 여러분들 점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공부법 일단 준비한 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좀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공부법의 요체는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루체테 방식이 그냥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부하는 방법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고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학원에서도 잘 적용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조금 안내 말씀 드릴게요. 지금 톡강으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아이들 이름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참석을 그러니까 50% 정도의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아이들 이름으로 한번 인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질의응답을 시작을 할 텐데 어머님들 그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 줌에서 음소거를 해제시키고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윤규 변호사님께서 이제 한 분 한 분 그 호명하시면 내 거 마이크를 음소거 해제를 시키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광고 하나 합니다. 네, 지금 이쪽이 하는 게 제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루체테 어학원에서 랜선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물론 저희가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신규 원생 모집을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번에 그 이윤규 변호사님 책을 드린다고 했더니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한 학원당 한 분 정도 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책을 선물을 드리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를 하면서 또 다른 그 찬스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들이 오늘 들어오신 그 설명회 참석하셨던 분들이 저희 학부모 설명회를 들어오시는 경우도 저희가 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나는 지금 다 아는데 뭐 루치테 어학원 학부모 설명회를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 그러면 지인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치테 어학원 학부모 설명회를 참가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비재원생이 참가했을 때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분과 비재원생 어머님께 다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설명회 이후에 저희가 블로그에 이 부분을 올려드릴 거고요.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오늘 좀 아쉽더라도 꼭 다시 한번 신청하셔서 이윤규 변호사님의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책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은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마이크 이제 해제하시고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선생님만의 암기 방법이나 영어 외우는 특별한 방법 어떤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요. 일단은 아까 제가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친숙하게 만들고 이해하고 이제 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째로 외우는 게 제일 쉬워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책에 보시면은 앞에 목차가 있잖아요. 책에는 그죠? 목차를 꼭 복사를 하시고요. 그 목차를 책 앞에다 끼우고 다니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좀 유별나 보일 수 있지만 그 목차부터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외울 대상이 책에 보면 문장들이 보통 한 페이지에 한 20문장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차 같은 것들을 모아보면 몇 문장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내가 뼈대부터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처음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목차를 꼭 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즘 교재들 보면 되게 컬러풀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윗부분에 꼭 숫자가 있어요. 박스 숫자가 있고 내지는 이제 챕터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걔를 꼭 이게 인식이 잘 되게 형광펜이든 아니면 밑줄도 좋아요. 이걸 하나하나 꼭 치면서 전체적으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책을 외우는 되게 다양한 암기 방법들이 존재를 하겠죠. 내 카드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도 있고 한데 집에서 할 수 있고 너무 유별나지 않으면서 가장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모든 어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이걸 청킹이라 그래요. 이 암기 기법을 나눠가지고 덩이 지어서 외우는 방식이고 기억력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데 책에 적용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방금처럼 목차를 외운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윗부분의 목차가 모두 외워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목차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체적으로 좀 만들어 놓고 학교 진도 나가는 것마다 내가 목차를 또 외워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노트를 이렇게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 중간 선을 딱 하나 그으신 후에 왼쪽에 목차를 한번 적어보세요. 목차만.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오른쪽에 내가 간단하게 쓸 수 있는지 꼭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런 식의 점검 방식까지 합쳐지면은 암기는 웬만하면 제가 생각해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수술은 잘 되는데 수업들도 좋고 하고 다들 이제 아웃풋이 안 되는 아들 엄마를 너무 특별하게 특히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점수를 좀 틀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자아이들처럼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나 다음 수 맞으면 되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저는 엄마도 여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아들이랑.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친 아들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들은 연애하듯이 다뤄야 돼요. 연애하듯이.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예전에 이제 연애하실 때 느낌 있잖아요. 아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멘탈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어머님이 진짜 이렇게 더 여성분들보다 부서지기 쉽다는 생각으로 진짜 그리고 아들하고는 내가 꼭 항상 말로써만 대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아드님은 항상 엄마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제스처라든지 전체적인 상황, 액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는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의 말이라는 소통이라는 건 꼭 말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연애하듯이 그렇게 접근 일단 해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 뭐 남자라서 어떻고 여자라서 어떻다고 하는 게 공부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나눠지진 않는데요. 어머님이 지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동기부여의 면과 아웃풋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안 된 애한테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건 좀 솔루션이 좀 접근법이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진단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지금 뭐 열심히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해주신 얘기는 뭐냐? 문제점은 그냥 틀린 문제를 다음에 맞히면 되지라고 했다 정도 단서밖에 없어요. 여기를 한정해서 제가 솔루션을 조금 드리면은 내가 틀린 문제나 애매한 문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웃풋이 안 되고 있는 느낌보다는 내가 혹시 한번 틀렸던 것들을 다시 내 지식으로 좀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꼼꼼하고 안 꼼꼼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방법의 문제고, 어머니께서 조금 아드님을 좀 유도를 해볼 수가 있죠. 저도 옛날에 이런 데 많이 속아 넘어갔었는데 뭐 이번에 시험을 잘 치면 뭐 사주겠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시험 잘 치면 뭐 사주겠다가 아니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뭐 찬민이 우리 엄마랑 약속 하나 할까? 갔다 오면은 오늘 공부했던 거 한번 이렇게 쭉 써보는 정도 해볼까? 만약에 엄마 이거를 60일 정도 한 번도 안 빼고 하면은 우리 아들 원하는 거 사줄게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좀 지도가 필요해요. 그냥 시험 잘 치면 사줄게라고 하면은 되게 쉽게 포기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시험을 못 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근데 내가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해주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들. 이걸 통해서 조금 공부와 성적이 올라가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아드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리뷰를 별로 안 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진단을 못하면은 내가 스스로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혹시 앞부분에서 답변하고 좀 겹치는 건 있지만 내가 오늘 어머님이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뭘 공부했는지 한번 쓱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그냥 백지에다 다 쓰는 게 아니라 왼쪽에 힌트를 줘야 돼. 목차 같은 걸 써두고 혹시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 또는 내진 틀렸던 문제 엄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런 것들. 처음에 좀 낯뜨겁죠. 엄마하고 무슨 영어 얘기를 하겠어요. 막 어떤 공부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어머님이 먼저 접근 좀 해주셔야 돼요. 연애하듯이. 이렇게 우리는 조금 틀렸던 문제 설명한 시간 가져볼까라든지 아니면 스스로한테 좀 과제를 좀 많이 내주시고 그걸 수행하고 점검하고 보상을 꼭 주는 방식을 택하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특히 남자애들 중에 너무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학교 다니는 어떤 그 남자애들이 공부를 좋아한다 이거 약간 저는 조금 의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냐면은 사람마다 욕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취욕 그다음에 경쟁욕이 엄청나요. 저는 게임을 하다가 지면은 잠을 안 자는 정도. 밤을 새서 그 게임만 복귀를 막 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맨날 PC방 다니고 막 다니고 이러니까 울고 막 그러셨는데 되게 일단 인내심이 엄청나죠. 끝까지 믿어주셨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애가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어머님이 분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잘 보니까 우리 애가 되게 이렇게 경쟁하는 심리가 있네? 그러면은 공부를 하자가 아니라 야 우리 쟤를 한번 이번 시험에서 조금 쟤보다 점수를 한번 잘 받아볼까라든지 이런 아이의 욕구를 내가 일단 파악하고 그걸 이용하는 게 자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제가 정리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해라가 아니라 그럼 우리 아들 이번에 요 단락에 내가 어떤 중요 단어라든지 이 부분만 밑줄만 한번 쳐볼까? 이런 뭐랄까 공부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다른 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그 어떤 욕구 심리를 잘 이용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공부가 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동기부여는 큼직하게 보면 남자들한테 동기부여가 안 돼요.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머님만이 아시는 우리 아들의, 아버님만이 아시는 우리 아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 뭐를 좋아하는지 그거를 공부로 바꿔주는 노력. 오늘 이번 시간 제가 강의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동기를 찾는가. 미시적 동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돼 있고 그럼 다코스라는 책이 있어요. 토드로즈가 쓴 책인데 그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뭐냐면 도대체 그러니까 없는 동기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뭐를 좋아하고 그거를 어디로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게임을 집념을 가지고 하는데 전 스타크래프트 이제 준프로 게이머였거든요. 연습생이었고 그다음에 철권도 이제 전국 8강 정도 해요. 이런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한 거 보고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와, 큰일 났구나. 이제 공부랑 담 쌓은 애가 아니라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정도 집념이면 공부를 만약에 한다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유도를 되게 저한테 잘 해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하고 끌리는 게 뭔지를 한번 이상적인 거 말고 진짜 현재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잘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동기는 없는 거를 내가 만들 수는 없다. 다만 찾아내서 그걸 키워줄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조금 우원한 답변인 것 같은데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도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아웃풋이라는 게 응용력을 말하는 건가요? 아웃풋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쓰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문제풀이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건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웃풋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나는 진짜 남과 대화를 잘하고 싶어라고 할 때 아웃풋은 말하는 능력을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나는 그냥 점수를 잘 받고 싶어 이러면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집단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을 때 똑같이 지식을 들어요. 근데 서로 목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심지어 점수를 받을 때도 내가 중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면 80점이 목표가 80점 아웃풋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내가 상위권 목표면 95점을 목표로 아웃풋을 하면 되죠. 근데 어떤 식의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어서 중위권을 목표로 한다 이러면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안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집에서 기본적인 문제부터 확실하게 다지고 걔만 시험장에서 풀어도 되는데 시험장에서 그냥 순서대로 다 풀고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걸 틀렸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 공부 자체가 내 목표하는 점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자꾸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이렇게 느낌 딱 오시진 않으시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그냥 시험 문제를 갖고 말씀드린 문제풀이 능력 그러니까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기 이제 아웃풋이 문제풀이 능력이라고 만약에 설정을 했다면 네. 이제 하다 보면 저희 아들도 좀 그런데 문제를 좀 대충 읽어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풀어보라 그러면 이제 다시 맞는데 뭐 아닌 것을 찾으라 그러면 꼭 긴 거를 찾거나 그런 게 실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어머님께서 실제 시험 상황하고 똑같이 환경 설정을 좀 해두셔야 돼요. 비슷한 문제를 갖고 푸는데 두 가지를 좀 통제를 해주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내가 틀린 거 찾으라고 했는데 맞는 걸 찾는다든지 하는 거 그냥 부주의한 거거든요. 이거 훈련으로 극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 하면 거기에 밑줄 치는 습관만 들어도 돼요. 틀린 거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진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은 솔직히 아드님이 그러니까 문제 풀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평소에 훈련이 돼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내가 안 하다 보니까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걸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나중에 풀라고 시키면 잘 푼다고 했죠. 그게 어머님이 과연 이런 거 한번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초중고등학교 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남자애들은 어떤 심리를 좀 가지고 있냐면 속된 말로 쪽팔리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문제 틀린 거 얘기하는 것조차 되게 쪽팔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문제풀이 연습 많이 안 해봤고 실제 시험만 가면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시간 제한 때문에 이게 촉박해서 내가 너무 떨려서 못 푸는 건데 엄마 나 그냥 대충 읽어서 틀려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캐치를 못 하시면 공부가 안 늘어요. 아까 제가 연애하듯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머님 역할이에요. 실제 제가 볼 때 이 아드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어떤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풀러가면 잘 푸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당황해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틀린 건지 맞는 건지도 안 보이고 그다음 시간 내에 내가 배분하는 연습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실제 똑같이 있잖아요. 시계를 하나 탁상 시계를 하나 구입하셔서 가짜 시계를 그러니까 진짜 시계인데 시험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친다 그러면 진짜 10시에 놓고 자꾸 풀어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몇 번까지 풀면 20분까지 되겠네 30분까지 되겠네 이런 게 몸에 좀 익숙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 실제 문제를 가지고 틀린 것을 고르면 틀린데 밑줄 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훈련해 보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 나한테 보내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조금 잘 완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짜 시계를 가짜로 맞춰 놓고 거기 맞춰서 연습하는 것만 몇 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라 저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그마다 설명회를 다루다 보면은 수능 공부, 1등급 영어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미리 선행을 좀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선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를 해놔야 되는 건지 좀 모호하거든요. 그게 사실 저도 이제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선행할 수 있는 사람마다 좀 그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되게 다양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갔을 때 공부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목표가 진짜 수능에서 내가 점수를 잘 받는 거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지식이 제게 된다 했잖아요. 친숙함. 그다음에 이해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진짜 학교에서 뭔가 수업을 딱 배워가지고 그걸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이해도는 진짜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친숙함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또 내가 경쟁하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내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수능이라는 게 내신 성적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요. 학교에서 내가 막 뭐 30명 중에 20등 한다 이러면은 내 스스로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내가 진학하는 학교에서는 보니까 대부분 어디까지는 다 떼고 들어오더라 이러면 나도 거기까지는 좀 하고 가는 게 마음이 좀 편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사실 선행을 최대한 조금 많이 해가는 게 뭐랄까 조금 심리적이라든지 아니면 실력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디메리트도 존재를 하겠죠. 그냥 시간적으로 그게 안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사실 내가 해야 되는 중학교 공부조차 좀 잘 놓치는 경우들도 있다면 제가 주변에 보면은 선행을 한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무조건 요만큼 하고 가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좀 더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내 상황에 맞게 좀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 이거는 진짜 어머님이 자녀분과 함께 좀 연구를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된 후에 선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딱 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방금 원리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남자의 둘이긴 한데 학원을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하다가 자기가 좀 다른 애들보다 못하게 될 때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나보다 제가 이걸 훨씬 잘했어. 얘도 못한 건 아닌데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질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동기부여를 더 할 수 있는 너도 잘해.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내가 쟤보다 점수가 낮았어 이렇게 나올 때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조금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방법은 그냥 잘하면 돼요. 잘하면 어차피 내가 이제 비교를 안 당할 텐데 그거는 진짜 실력의 문제가 되겠죠. 실력 쌓는 문제고 그거는 이제 학원이라든지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고 어머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멀리서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애가 흔들린다고 나까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되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괜찮아라고 하면은 아들은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괜찮아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자기가 받아들여요. 근데 어머님이 이번에 성적 그렇게 받았어도 다음에 또 잘 치면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어떤 조금 더 전략적인 무관심을 택해버리시면은 내가 아무렇지 않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조그만 뭐 중간 기말이 중요할 수도 있겠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잖아요. 그죠?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고 어머님이 우리 아들의 목표를 어디까지 설정을 하고 있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내가 먼저 뚜렷해야 돼요. 진짜 이번 시험을 조금 잘 치고 다음 시험도 잘 쳐야 되는데 쟤보다 못 치면 안 되는 대로 생각하면 그 생각이 아들한테 바로 전해져요. 왜냐하면 눈치가 너무 빨라요. 지금 그 딱 시기의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의 표정이라든지 말만 봐도 나한테 하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건지 이걸 다 캐치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들이 갖는 불안함은 세상에 대해서 경쟁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다 알게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이걸 알게 돼요. 내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가? 불안해야 되나 봐라. 오히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단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긴 목표 속에서 진짜 우리 애가 지금 잠시 점수가 좀 안 나오고 쟤보다 못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크게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고 이거를 인지를 시켜주는 게 자꾸 중요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냐면은 그냥 공부하면 다음에 시험을 잘 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애가 해왔던 성과를 하나씩 꼭 나열을 해주세요. 야, 너 이거 잘 봐. 우리가 지금 3달 동안 이걸 다녔어. 물론 걔보다 이번 시험을 못 쳤지만 3달 다녔는데 옛날에 점수는 얼마였어? 82점이었잖아. 근데 이번에 우리가 9점이나 올랐네?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3달 더 지나면 얼마 될까? 예를 들어 현우 같으면은 현우가 이번에 뭐 91점을 받으면 우리 아들 한 93, 4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훨씬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얘가 얻어낸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아드님이 좋아하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축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성과가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기,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공부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리고 애가 그걸 못 보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어머님이 그걸 좀 짚어주셔야 돼요. 이거 봐. 그걸 숫자, 객관, 눈에 보이게끔.
그래서 저는 책을 하나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미국의 이제 물리학자가 있어요.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어릴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자기 책에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약간 어떤 식의 아이들한테 조금 추상적인 어떤 이념적인 교육 방법보다는 구체적인 교육의 방식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 그게 동기부여라든지 흥미를 찾고 자신감을 내가 가지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제 아이가 중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아이들의 어떤 지적인 부분보다는 아빠가 아이들한테 어떤 심적인 부분에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저희가 좀 해줬으면가 지금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사과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아까 어머님들만 들으신 줄 알고 제가 어머님과 계속 호칭을 했었는데 아버님도 계셨군요. 근데 저는 지금 상당히 사실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나중에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조언은 사실 뭐랄까 저희 개인적인 어떤 제가 앞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 또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어떤 받았던 방식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앞에 답변하고도 좀 겹치는 바가 없진 않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좀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넓은 관점에서 좀 애들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뭐를 조금 저는 하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되게 중요하죠. 수능도 중요해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가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네임플레이트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내 인생의 진정한 성취가 행복에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집마다 가온도 되게 다를 거고 목표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어떤 이 한 번의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한 번 물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좀 뭐랄까 안정감이 있는 심리 상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부산대 나왔어요. 부산대 나왔고 그렇지만 지금 공부법으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못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목표보다 훨씬 학교를 못 갔어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어떤 비아냥거림들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고 했지만 집에서 저 끝까지 믿어주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버지. 우리 아들 지금부터 또 뭐 고시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고시 공부했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원래 꿈이 판사였어요 저는. 근데 성적이 못 미쳐서 판사 못 됐어요. 근데도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좀 되게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 성격상 병사가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흔들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자신감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나를 믿는 마음 누구한테 어릴 때 배우냐면 부모님한테 배우게 돼요. 부모님이 흔들리면 애도 흔들려요. 그래서 심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은 케어를 공부법을 지도해 줄 수 있다면 그거는 나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나의 가능성과 어떤 그런 데 대한 믿음을 저는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씀 하나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뭐였냐면 이게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들으셨대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는 졸업하시고 사법고시 합격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막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놈이 고시 공부한다고 미쳤다고 다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자신자 인역 신지라는 말이 있어요. 네가 너를 믿어야 다른 사람도 너를 믿어준다. 그런 내적인 어떤 충만함을 가지려면 부모님들 역할이 어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제가 보세요. 서울법대 나오고 이런 애들도 막 사법고시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좀 이따 군대 가야 되고 남은 시간은 막 9개월밖에 없는데 시험이 될까? 이런 불안한 흔들림 속에 제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한 말씀 딱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냥 자신자 인역신지란 말이 있어. 근데 너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가 과연 된다고 생각할까? 이런 걸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끊임없는 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딱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로 하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약간 무게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자식들도 그렇게 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하지 않는 거. 공부는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거를 꼭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혹시 톡강에서 이렇게 타이핑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 저희가 질문 볼 수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되게 걱정을 한 게 뭐냐면 질문을 들으면서 계속 그 학습법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심리, 약간 동기부여, 목표, 변호사님한테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답변이라 너무 저도 들으면서 계속 공감을 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근성이 있었네.
역시 이윤규 변호사님은 근성이 있어서 뭐를 해도 되게 열심히 했었어. 우리 애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근성이 있는 아이들만 잘할까요? 자신감 있는 아이들만 공부를 잘할까요? 근데 저희가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밥을 먹듯이 단어를 외우는 게 뭐 100개, 200개? 외우는 거지. 이렇게 습관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학원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문 하나 들어왔거든요.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강도와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할까요? 네. 이거는 네. 답변 드리면은 네네. 네,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 내는 학교의 시스템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마다 유형이 되게 다양하시거든요. 이해 위주로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정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결국에 공부라는 게 우리가 아웃풋이라는 거 쉬워요. 문제 푸는 결국에 능력이니까 인풋에 거의 공부가 많이 좌우가 되는데 그 인풋의 강도와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요거 질문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이 정리 형태다 이러면 집에서 예습 단계에서 이해까지 다 해서 가야 돼요. 아니면 이게 헛돌아요, 헛돌아. 학원이라든지 학교 가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이 선생님이 어떤 데 스페셜리스트인지를 내가 분석을 잘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예를 들어 근데 학교에서 내가 가면은 선생님이 풍부한 예시를 가지고 뭐 국사, 역사 같은 거 설명 다 해주시면은 집에서 만약에 그걸 찾아가면 뭐가 돼요? 이건 시간 낭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서 잘난 척 하고 싶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거 활용을 잘 하려면 공부 강도 속도는 집에서 학교랑 겹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반드시 배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예습, 그다음에 학교 공부, 내지 학원 공부, 그다음에 복습 이거 세 개는 강도를 어떻게 두든 간에 반드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 복습 같은 거는 반드시 그날이 지나기 전에 끝내야 돼요. 오늘 한 거를 다음날 복습하면 이미 지식은 다 날아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만 좀 충실하게 하셔도 공부 강도 속도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보통은 그냥 우리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 학원, 또 학교, 그다음 우리의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배분을 잘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체테의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인풋을 시키고 아웃풋을 시키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회 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이윤규 변호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